미셀 마르틴코는 1961년생으로 1979년 당시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 레피즈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미셀은 5번의 유산을 겪은 부모님이 낳은 막둥이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탄생으로 모든 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12세 때 척추 측만증을 판정받아 항상 교정기를 끼고 있었는데 14세가 되어 교정기를 빼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외모로 또래 남자아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미셀은 자신이 남자들에게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었고 다재다능했습니다. 스포츠에서 활약하고 합창단에서 노래했으며 연극 작품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이오와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미셀은 1979년에 화려한 스포츠카를 몰던 한 살 많은 앤디 사이델과 2년간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앤디는 그녀와 헤어짐을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9년 12월 19일 저녁 도심의 쉐라톤 호텔에서 합창단에 참석한 후 미셀은 당시 오픈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던 예스트데일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제인에게 같이 가자고 제의했는데 친구는 처음엔 수락했지만 숙제가 많이 남았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친구는 평생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미셀은 그날 검은색 저지 드레스와 검은색 스카프, 검은색 스타킹과 힐, 허리까지 내려오는 흰색과 갈색 토끼털 재킷을 입고 갈색 가죽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가 미리 예약해둔 코트를 찾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187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 트레이시 프라이스는 그날 밤 쇼핑몰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밖에서 돈을 들고 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레이시는 나중에야 미셀이 그날 밤 약간 불안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셀이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오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누군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미셀은 마지막으로 오후 9시경 쇼핑몰 내의 보석점 밖에서 구경하고 있던 것이 목격되었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미셀의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하고 가족들이 동네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전 4시에 경찰은 쇼핑몰 주차장 북동쪽 구석에서 미셀의 가족차였던 녹색 1972년형 뷰익 엘렉트라를 발견했습니다. 미셀은 안에서 조수석 위에 쓰러져 칼에 찔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미셀은 토끼털 코트를 입고 있었고 차 전체에 피 묻은 토끼털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셀은 등을 대고 누워서 뷰익의 조수석에 기대어 앉아 차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미셀은 얼굴, 목, 가슴에 29번 찔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어 상처가 있었는데 살인범에 맞서 싸웠다는 것이 추측되었습니다. 경찰은 차 밖에서 혈흔이 없기 때문에 미셀이 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검시관은 그녀가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살인 무기는 날카로운 것이었지만 확실히 칼은 아니었고 크기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살인범은 지문을 남기지 않았는데 차량 외부의 흙에서 고무 장갑 자국을 발견했고 차량 내부에서는 혈액에서 고무 장갑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살인범의 성별은 확신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차 안에는 구매한 물건들과 현금이 그대로 있었고 미셀의 지갑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경찰은 강도가 아니라고 추정했죠. 그녀는 옷을 다 입고 있었고 검시관은 그녀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가 얼굴과 가슴 쪽이었고 과도하게 찌른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살인사건을 개인적 원한으로 벌어진 살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미셀이 눈에 띄는 예모와 옷차림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질투심에 일어난 범죄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죠. 미셀의 전 남자친구를 비롯한 여러 남성들이 주요 용의자 선상에 올랐습니다. 스포츠카를 몰던 앤디는 그날 같은 쇼핑몰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주요 용의자였지만 쇼핑몰이 문을 닫기 전 집에 같이 있었다는 어머니의 증언으로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신문과 TV에 광고를 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미셀이 살해된 지 일주일 만에 200명 이상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사람을 신문했고 몇몇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법정에서 단독 증거로 인정되던 때였습니다. 항상 칼을 휴대하고 있던 학생 한 명과 여성을 스토킹하고 매장 마네킹을 노려보는 것을 즐긴다고 경찰에 말한 쇼핑센터 직원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셀이 살던 지역은 조용한 동네였고 그런 많은 자상을 남긴 기괴한 살인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학생들은 학교길을 혼자 다니지 않을 만큼 겁에 질렸습니다. 미셀이 죽기 전에 전화로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경찰은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날 두 번째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이를 비밀로 하고 있다는 소문 또한 경찰은 부인했습니다. 살인 사건 5개월 후 목격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 12월 21일은 아침 쇼핑몰 주차장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녀는 딸이 쇼핑몰에서 일하고 이전에 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딸의 차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을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2대의 차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미셀의 차였는데 운전석이 열려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살인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고 자신이 차를 몰고 지나갔을 때는 오전 2시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가 도움이 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경찰 신고 대신 고위 공무원 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했고 중요한 정보라면 경찰에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은 몇 달 후 경찰에 연락했는데 경찰은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경찰에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혐의로 공직자를 기소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6월 19일 경찰은 2명의 목격자를 체면 수사를 통해 신문하여 미셀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키가 약 6피트, 체중 165에서 175파운드, 갈색 눈과 곱슬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 사건 이후 1년 동안 경찰이 신문한 사람의 수는 수백 명에 달했는데 체면 수사를 실시한 것은 30여 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최대 $10,000의 보상을 약속했고 초능력자들에게까지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셀의 아버지는 레스트 데일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살인이 일어난 날 밤 합리적인 보안을 제공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항소법원까지 가서 쇼핑몰 측이 승소했습니다. 미셀의 아버지는 1995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1998년에 사망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인 돌파구는 미셀이 살해된 후 27년 만에 발견된 새로운 법의학적 증거에서 나왔습니다. 2006년 수사관들은 사건을 재검토했는데 미셀의 자동차 기어 변속기에서 발견된 혈흔을 재조사한 결과 한 남성 DNA가 나왔습니다. 또 드레스에 묻은 피 얼룩에서도 남성 DNA가 나왔는데 기어 변속 장치의 남성 DNA와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살인범이 공격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피를 흘렸다고 추측했습니다. 살인범이 계속해서 미셀을 찔렀기 때문에 살인 무기가 미끄러워져 고무장갑을 낀 자신의 손을 베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해당 DNA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인 CODS에 입력되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확인된 80명 이상의 잠재적 용의자 중 60명 이상이 검사를 받고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2017년에 경찰은 DNA 표현형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한 회사에 요청해서 얼굴 모양과 조상에 대한 DNA 단서에만 근거하여 살인범의 추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는 1980년 합성 스케치와 상당히 달랐으며 금발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남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는 예전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바로 미셀의 전 남자친구였던 앤디였습니다. 앤디 자이델은 27년 동안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로 믿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주었다고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앤디는 자발적으로 DNA를 제공했고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 맷 델링거는 2018년 DNA 가계도 추적을 통해 연쇄살인범을 검거한 골든스테이트 킬러 사건에 대해 읽은 후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미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델링거는 미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당했던 형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델링거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가계도를 찾기 위해 파라본이라는 유전자 가계도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파라본은 데이터 분석 결과 브랜디 제닝스라는 여성과 범인이 유전적으로 일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싱글맘이었던 여성은 부모님이 일찍 이혼한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쪽 친척을 찾아보기 위해 DNA를 업로드한 후 잊어버린 상태였죠. 범인은 그 여성과 증조부모를 공유하는 육촌 형제 정도로 추측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광범위한 혈연 관계를 추적한 후
파라보는 이미 조사를 통해 DNA 검사를 받은 인원들을 제외하고 아이오와에 사는 1979년의 청년이었을 3명의 중년 형제, 켄, 돈, 제리 번스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델링거는 각 형제를 비밀리에 따라다니며 DNA가 들어있는 품목을 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집한 샘플을 범죄연구소로 보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수사관은 형제 중 한 명인 제리 린 번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소다를 마시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번스가 빨대를 버리자 수사관은 빨대를 모아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른 두 형제는 불일치했지만 번스의 빨대에서 나온 DNA는 미셀의 옷에서 발견된 피와 일치했습니다. 제리 번스는 1953년생으로 미셀이 살았던 시더래피즈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이오와의 맨체스터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랐고 1975년에 아내 패트리샤 번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2008년 불과 55세에 사망했는데 자살로 알려졌습니다. 미셀이 살해당했을 때 번스는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리 번스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DNA 몽타주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번스는 아이오와주 델라이어 카운티의 분체 도장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마을 근처의 트럭 정거장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주유소와 편의점을 건설했습니다. 번스와 함께 졸업하고 40년 이상 그를 알고 지내온 마이크 맥앨리엇은 번스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매우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번스가 살인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미셀이 살해된 지 39년 후 델링거 형사는 번스의 사업장에서 그를 신문했습니다. 번스는 미셀의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처음 그는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하기를 거부했지만 수색 영장을 받고는 어쩔 수 없었죠. Did you murder someone that night, Jerry? Test the DNA. Jerry, Test the DNA. why did this happen, Jerry? Test the DNA. What happened? 번스는 미셀과 모르는 사이이며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미셀을 죽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신문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검사해보니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 샘플과 일치했죠. 그리고 제리 번스는 자신의 DNA가 범죄 현장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아닌 다른 이가 DNA 프로필이 일치할 확률은 1000억 분의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번스는 미셀이 사망했을 당시 25세였고 수사관들은 번스와 미셀이 서로 알고 지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번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금발 여성, 폭행, 강간, 목졸림, 살인, 사망한 개인에 대한 학대 및 강간, 식인 풍습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및 활동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미셀이 살해된 지 정확히 39년 만에 번스가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재판은 원래 2019년 10월 14일에 예정되었지만 변호 측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한 지난 40년 동안 이 사건이 받은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역을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은 지역을 옮겨 이루어졌습니다. 미셀의 언니와 그녀의 남편은 경찰에 감사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판 전 심리에서 번스의 변호인은 경찰이 쓰레기 더미에서 빨대를 수집한 것이 수색 영장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버려진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또 판사는 살인과 수색 사이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번스의 검색 기록을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 측은 경찰이 피해자들의 의류를 함께 보관하는 과정에서 DNA 증거가 잘못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물건이 건조한 상태라면 DNA나 혈흔과 같은 물질이 다른 물건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번스의 전 감옥 룸메이트를 증인으로 데려왔는데 룸메이트가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냐고 묻자 번스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번스가 게임을 하면서 룸메이트가 카드게임에서 계속 자신을 이기면 널 쇼핑몰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 측은 자신을 법의학 DNA 컨설턴트라고 소개한 한 명의 증인만 데려왔습니다. 증인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몸을 부딪혔을 때 피부세포가 옷으로 옮겨가는 2차 전이로 인해 번스의 DNA가 현장에 있었을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번스의 DNA의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번스의 DNA는 미셀의 옷뿐 아니라 자동차 기어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제리의 형인 돈 번스는 이에 대해
동생이 뷰익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로 일했었기 때문에 억울한 우연이 겹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리의 딸 또한 그의 무죄를 믿는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 번스는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아이오와 대법원은 제리 린 번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미셀의 언니인 자넬 스톤브레이커는 미셀이 자신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셀이 격렬하게 반항하여 살인범이 DNA를 남기게 한 덕에 범인을 잡았다고 말이죠. 제리 번스는 경찰 조사 중에 조디 히센트루이트를 언급했습니다. 히센트루이트는 1995년 주차장에서 차 근처에서 납치된 뉴스 앵커였습니다. 그녀는 번스가 살던 곳에서 2시간 떨어진 아이오와주 메이슨 시티에서 일했는데 실종 이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슨 시티 경찰은 히센트루이트 사건에서 번스를 수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것이며 그의 DNA는 다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금발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모두 아이오와주 주차장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제리 린 번스의 또 다른 범죄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리 린 번스의 사촌은 아이오와 동부에서 실종되었는데 실종 10년 만에 꿩 사냥꾼에 의해 그의 집에서 남서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델라이어 카운티의 시골 지역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한 실종 시간과 사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촌은 공교롭게도 미셀이 살해된 기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리가 그의 사촌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제리 린 번스의 또 다른 범죄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